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가 9월에 FOMC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했으며 10월 실시를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 22년 PCE 인플레이션을 2.6%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다만이라고 했어요. 델타 변이로 인한 단기적인 경제가 약세로 보일 수 있다는 경고와 또한 경기 회복에 따른 기복이 있으나 경기 둔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여름에 나타난 경제 지표에 비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연준이 올해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라는 발언을 꺼냈고, 또한 내년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 데이터가 예상대로 나와준다면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는 게 적절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웬만하면 테이퍼링 일찍 해, 테이퍼링 좀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나중에 늦게 쓸수록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만약에 충격이 나오면 코인 시장이 상대적으로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좀 일정 영향을 꽤 크게 줄 것이고요. 그럴 때 급락이 나올 때 급락분의 V자만큼만, 이렇게 V자만큼만 챙겨 먹던지, V자의 중간만큼만 챙겨 먹던지,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전략은 그러하게 챙겨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PPP 채권 매입 규모는 동결을 했으나 매입 속도는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통화정책회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돼서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을 볼 때까지 기준금리 부분하고 예금금리, 한계대출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만 PPP 전체 규모 1.85조 유로는 유지했으나 향후 매입 속도는 이전 분기 대비 더딘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약간의 이제 스물스물하게 나 좀 스탠스를 바뀔 수도 있어요 라는 넌지를 주고 있죠. 그 다음으로 22의 총재가 PPP 매입 속도를 늦추기로 한 결정이 테이퍼링은 아니고 12월에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 경제 상황에서도 유로존이 이번 분기에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델타 변이에 따른 재개방은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해서 5%에 따른 목표치를 지금 두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는 12월입니다. 네, 12월을 좀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중국의 8월 PPI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년 대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석탄, 화학 등의 가격 상승이 상승세에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과 달러가 92.5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에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22가 PPP 매입 속도를 낮추겠다라는 내용이 유로화에 절상된 것으로 인해서 달러가 약간 조정을 받았다라는 내용과 유가가 배럴당 68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원유 재고가 줄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후오비 코리아 신고 앞두고 암호화폐 63종 상장 폐지를 하겠다. 아무래도 문제 있는 부분 다 털어내겠다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추적 조사 들어오고 그걸로 물고 뜯고 맛보고 하게 되고, 그리고 신고할 때 신고할 만한 또 그런 문제점을 굳이 흔적을 남길 필요성은 없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뒤로 키인사이드 그리고 노드 니트
노드니 특공대가 NFT 아트 전문 레이블을 출범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보안업체 사이퍼 트레이드를 인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SEC 바네크 ETF 승인 결정이 60일로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게리 겐슬러의 이때까지 남았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일러요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주고 있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25% 엘살바도르에 따라 비트코인 법정 통합 채택에 찬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의 11%가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16%가 다소 지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찬성한 사람 중에 25세에서 34세가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그 비중은 44%라고 했고요.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정책 도입에 찬성한 사람은 1%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또 43%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요. 역시나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넌지가 좀 많이 보여주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반기에 좀 아리까리한데 애매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잘 성장을 하고 있구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로 해석을 했다라고도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비트코인 큰 폭 상승 가능하다. CNBC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나는 위쪽으로 블록성의 큰 변동성 자산을 선호한다며 비트코인은 금이나 주식이나 독립된 자산은 되지 못했으며 개인적으로 투기 자산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큰 폭 상승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7호 저점 42% 회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해시레이트 회복세의 주요 원인은 낡은 채굴 하드웨어가 최신 버전 하드웨어로 교체가 되었다 부분이고, 중국 채굴자들의 성공적인 거점 이동이 안착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해시레이트를 보니까 거의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격대를 보여주는 그런 트렌드로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되게 재밌죠? 예. 그 다음으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커스터디 부분이나 뭐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도 조금씩 더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크립토 퀀트 CEO가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 전저점에 임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크립토 퀀트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전 최저치를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매도자들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의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트위터 위안화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거의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이징 때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도 항저우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어차피 간단하게 보아도 미중 뭐 무역 부분에 따른 분쟁 요소만 다시 한번 재부각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중국은 중국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델타 변이에 따른 피해 국가에서 가장 적게 피해를 받고요. 회복도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해주었고, 두 번째로는 스포츠 행사가 연달아 붙어져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파급력이 클 거고 내수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인데, 이게 또 제가 현지에 있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여기가 생각보다 소비에 따른 오프라인 시장이 그렇게 빨리 죽진 않았거든요. 아주 활발합니다. 네,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웨이보에 따르면 거의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요, 만리장성이나 이런 쪽 가면 진짜 거의 연휴 시즌에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델타 변이가 없는 동네, 코로나가 없는 동네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자유를 박탈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적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2번 경험을 해봤는데 계속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혹시나 저의 신규 구독자님들은 또 처음 들으실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에 영등포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에 있는 영등포구에 있는 사람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 때까지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선별진료소에 검사소를 딱 해놓고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동에 따른 규제가 되고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플리케이션의 QR코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초록색이 노란색 경계고 빨간색은 이제 말 그대로 감염자를 뜻하게 되는데 거기서 추려버립니다. 그래서 심해지려고 할 때쯤에 1명이나 2명 정도나 10명 이상 나왔다. 그 순간부터는 곧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하루 안에 다 끝내버립니다.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체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왜 속도가 빠르냐면 이게 세트 10명씩 묶어서 세트당 돌려서 한꺼번에 돌려버립니다. 테스트기 갖다가 돌려가지고 그 중에 나오면 그 10명을 따로 빼가지고 또 재검사를 해버려요. 그러니 당연히 검사 결과 부분에 따라서 결과물도 빠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리고 그만큼 격리 부분도 아주 진짜 아주 그렇게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수치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도 믿지는 않았는데 실제 와보니까 이거 또 체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 정도 급이면 안 넣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선 도시들은 거의 이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믿지 못하실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넘어오셔가지고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뭐 친중 해봐야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 다음으로 온톨로지가 메타버스용 한정판 아바타 NFT를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과 그레이스케일 CEO가 빠른 비트코인 도입 엘살바도르의 비판 중 유일하게 공정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도입률 추이는 앞으로 엘살바도르 이후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은 될 겁니다. 남미 박살 났죠. 동남아도 일부 박살이 났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에서 뭐 푸켓 쪽 뭐 외국인 대상자만 받았는데 그것 지금보다 더 빠르게 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만큼 나머지 국가들도 이게 장기화가 되면 국가 자체에 따른 말 그대로 돈맥경화가 돼서 돈이 돌지 않고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덮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분위기가 그래서 야 이제 더 이상 존버 불가능해, 웬만하면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좀 많거든요. 그 다음으로 알고랜드 재단이 3억 달러 규모 에티파이 혁신 펀드 론칭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솔라나 관련 코인 추천을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정인선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입니다. SBR 1달러 찍기 전에 빨리 모아라, 웜홀 열리면 진짜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LIQ 이것은 상반기 세럼의 선물 나오기 전처럼 한번 잡아보는 컨셉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BOP라고 해서 여기에서 노드의 VPN마저도 쓰는 놈들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인터넷을 쓰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필수이다. 뭐 제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가능성이 있다. PRT, 솔라나의 루나의 격이다. 뭔 말이면 알아먹는 사람들만 알아먹겠지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DXL 종합 선물 세트, 이거 트레이딩, 토큰 민팅, 스타 아틀라스, NFT 등 손 안 댄 게 없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LIN 호가가 다른 솔라나 유일한 덱스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COP 조금만 담아보아라 라고 해서 콥홀드 에어드랍만 좀 일걸 넘게 본 놈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꽤 많이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좀 관심 좀 가져보자. APEX 탈출용 D앱인데 원클릭 포지션으로 시장가에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시장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수요가 가격이 급등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라나 요새 강하죠. 솔라나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이런 쪽이 있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트론의 10월중 레이어2 확장성 솔루션 BTCC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저스틴서 하반기 부분에 하나 더 선물을 오픈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는 요게 될 것으로 보여주고 이거에 따라서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를 하나를 더 장착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업비트 이캐시 일정에 따른 지극히 개인적인 추론이라고 해서 연이은 베팅의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이전 글에도 남겼지만 재상장 일정 이캐시 개발 로드맵, 릴리즈 노트의 기술적 이슈와 관련 감독의 압박을 듬뿍 받고 있는 거래소 입장을 주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모든 거래소 상장 후에 브랜드명을 날아 올리기 위해서는 스테이킹 서비스 보안 강화, 개별 토큰 발행, 전세계 매일 50건 이상의 거래량 실현 등의 최고의 난이도 기술 이슈를 선보여 주어야 되는데 이를 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스캠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쓰디쓴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지 일정을 알고자 비즈니스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추론을 참고하시고 글을 적었다. 하지만 되게 안 좋은 이야기도 또 많이 적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해서 내 코인이 이뻐 보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좀 냉철하고 좀 투명하게 봐야지 내가 바보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올해 시장에 따라서 내 시장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A라는 사람은 적절하게 진짜 자기의 기준을 명확하게 잘 세워가지고 수익을 정말 많이 내서 10배를 냈다고 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해봐야 3배 정도만 먹고 끝나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굳이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어떤 코인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실제로 꼭 정보를 했었을 때도 그만큼 많은 수익을 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코인을 타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코인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점에 항상 유의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무비블록에 NFT 커민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 의회가 암호화폐 채굴 규제 추진 합법 사업자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크립토닷컴이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요새 파리 생제르맹이 상당히 인기가 좋죠. 물 들어올 때 노조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메시가 파리 쪽으로 가면서 파리 유니폼이 엄청 많이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팔린 하루치가 어떻게 보면 메시의 용봉과 주고도 좀 남는 정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축구 요새 좀 많이 잘 못 챙겨보고 자료를 못 챙겨 보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일단 대충 듣기는 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조금 다를 경우에는 댓글로 친절하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런 내용이겠죠. 이런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야,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올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던 부분으로 무엇을 사는 게 좋을까? 라는 부분이 되겠죠. 1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알트코인은 리퍼, 세타,
그리고 칠리즈, 에이다, 시빅, 스트라티크, 메디블록, 스톰엑스, 폴리메스, 세타토큰, 업비트 기준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 분명히 이걸 듣고 엄청난 부자가 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3개월 동안 메인 주인공이 어떤 코인이 될 것이냐인데, 이 3개월 추이에서는 비차가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3개월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주인공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하반기에 재료가 짱짱하게 있냐, 그리고 그만큼 거래량이 잘 나와 주었냐, 세 번째로는 시장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조금 더 버텨줄 수가 있냐, 그리고 알트의 도미넌스가 잘 받쳐줬던 BTC 마켓 차트가 이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코린이들도 충분히 알아먹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반기 소식에 이제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죠. 네, 당연히 중국 소식에 동계 올림픽 관련된 소식과 그걸로 인한 BSN 네트워크 소식과 그리고 시진핑 삼선이 어느 시점에 끝나는지, 그리고 체제가 완료가 끝나면 이제 약간의 규제를 조금 더 완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이 세 개를 좀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미국의 소식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테이퍼링 소식을 우선적으로 일단 잡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이드로 10월달 언더에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부채 한도 부분을 증액하는 증액안이 잘 통과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의 다른 것보다 그냥 도미넌스 추세를 얼마나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정확하게 해석을 내놓고 그 분석치가 잘 맞아 떨어지느냐가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추세만 일단 보는 입장에서 추석에 가까울수록 스탠스가 되게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베팅을 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고, 그리고 뭐가 됐던 간에 이번 마지막 시즌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얼마만큼 더 이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드셔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도 이 1년 동안 수많은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네.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냐?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어느 타점에서 들어왔는지는 제가 다 몰라요. 근데 올해 한 시즌으로 보았을 때는요, 상당히 많이 기회를 줬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6개월 단위로 들어갔던 부분이라도 충분히 수익성이 뭐 10배 이상짜리도 있었고, 1년 단위로 보면 거의 뭐 40배 이상, 거의 50배에 가까운 수익성도 있었고, 지금 1개월 단위로만 보아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꽤 있죠. 일주일 단위로만 봐도 수익성이 좀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따른 그런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이 벌었고 남이 번 만큼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냥 부러움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배아파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또 자투리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세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요, 여러분들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뭐 저의 구독자층이 거의 40대 층이 제일 많은데 20대부터 어떻게 보면 60대까지에 따른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관직에 이제 머물고 계신 분들은 이게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경쟁 부분을 좀 덜하고자 해서 오히려 공무원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조금 워크 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만큼 치열한 부분이 민간 기업인 것인데 그 민간 기업이 일단 취업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약간의 그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속 관직에만 머물 것 같게 보이죠. 왜냐하면 뭐 30년, 35년 동안 계시니까요. 네. 그렇게 되다가 밖에 나오면 밖이 유달리 춥다라는 걸 그제서야 느낄 것입니다. 관직에. 근데 이게 왜 제가 왜 세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직장의 이야기를 같이 했냐, 직업의 이야기를 같이 했냐,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세금이 일단 높게 되면 노인에서에 따른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새로운 직업군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계속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위에 있는 부자를 어떻게 해서는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올려서 잡겠다라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다 같이 죽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을 다닐 때는 뭐 여러 가지 세금을 계속 내다 보니까 이 기간이 또 길잖아요. 직장 다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좀 둔감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정년에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공포감이 들기 시작을 하죠.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어요. 생명이든 뭐, 뭐 직업의 생명이든 우리 뭐 신체적 생명이든 간에 그 생명에 대한 기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자체가 매우 짧아요.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근데 이게 세율 구간이 만약에 높아지고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자,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4대 보험에 따른 상승률 추이가 가파래지고 물가도 올라가죠. 여러 가지에 따른 유지비도 올라가게 되죠. 차를 끌어도 유지비가 많이 나가게 되고 일단은 뭐 그 외적으로 뭐 주거 부분에 따른 요새 이제 전세가 거의 없어졌으니까 월세로 그런 부분만 보아도 벌써 나가는 비용이 꽤 되죠. 그럼 노인에 남아져 있는 부분에서 내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 회사랑 이런 부분은 교환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지급을 하는 대신 네가 갖고 있는 가치를 내가 이 기간 동안만 그냥 장기 계약 해가지고 잠깐 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제대로 와닿지 않고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되면 이게 왜 세금이 올라가는 걸까요? 당연한 거죠. 그만큼 뭐 노인 수가 증가가 되고 청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가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여기에서 윗사람하고 아랫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이 너무 아랫사람이 보았을 때 너무 배아파하고 나만 약간 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배아파서 어떻게 해서는 끄집어 내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약간 역으로 좀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밑에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어리석게 좀 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노인이 되었을 때는 남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또 직업을 구하고 싶은데 직업을 구해지지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직업을 구할 필요성가 없을 만큼 국가가 그만큼 운영을 잘 해가지고 여유롭게 좀 해줘야 되는 게 1차적인 목적인데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젊음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최대한 부자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부자에 따른 유지비도 요새는 버겁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새 자영업자들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진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세금 다 내고 뭐하고 하면 진짜 남는 게 별로 없대요. 임대업자도 마찬가지고 남는 게 거의 없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매물이 나오면 이거를 주워 먹을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단 다주택자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집을 또 못 파는 이유가 뭐냐면 임대차가 또 연장이 되면서 또 그 사람의 또 허가가 있어야지 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또 못 팝니다.
내 하나를 또 못 파니까 또 다주택자에 따른 좀 세금이 또 부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또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 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가두리 안에 가둬두고 계속 빼먹는 거예요. 네. 이미 이분들은 갇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신규로 집을 샀던 분들은 앞으로 30년간에서 그 돈을 갚을 때까지는 늙어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 집에서 그 생활권, 그 사회 환경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더 시드가 계속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는 이 섹터 안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면서 바람직한 건 세금을 천천히 올리는 게 좋은데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게 전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세금이 많이 높아지는 건 내가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활용적인 수단이 매우 적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CD를 모아서 무언가를 좀 사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차라리 주는 것보다 차라리 오히려 주는 거와 비슷한 형태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세금을 절세해 준 게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체감상 눈에 보이니까 계좌에 꽂히니까 이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을 하면 차라리 세금 깎아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근데 그 돈이 외부로 돌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더 낫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저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되게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이게 계속 연속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세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덜해야 젊은 친구들이 조금 희망을 보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젊은 친구들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도 세금 부담률 추이로 인해서 삶이 좀 더 여유를 느낄 수가 있다. 지금의 어르신 분들도 똑같이 여기서 좀 더 나이를 먹었을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여유로움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 지키는 거에 노년에 이렇게 세금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 사회적 환경에 별로 좋지는 않는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